문자를 프리즘 삼아 성장의 혼란과 명쾌함을 비추고 이야기를 배삼아 가보지 못한 인생의 기슭으로 건너갑니다. 이번에 공유할 오리지널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댁은 저에게 80억 원의 지참금을 내놓으라 강요했고 6명이 합세하여 저를 때려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의식을 잃기 전 저는 전화 한 통을 걸어 저를 구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의기양양하게 신혼방문을 열었을 때 경찰서장인 오빠의 단 한마디에 시댁 식구 전원이 체포되어 망연자실했습니다. 제 이름은 이서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박씨 집안에 시집 온 지 3개월하고도 7일째 되는 날입니다. 저는 제가 사랑과 결혼했다고 대학 캠퍼스에서 저에게 다정하게 굴고 제 평생을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던 그 남자 박지훈과 결혼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온몸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박씨 집안의 강남 고급 빌라 그 차갑고 비싼 대리석 바닥에 몸을 웅크리고 있습니다. 의식은 바람 앞에 촛불처럼 언제 꺼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주위에는 6사람이 서 있습니다. 제 남편 박지훈, 시아버지 박만덕, 시어머니 김영자, 그리고 지훈 씨의 형인 아주버님 박강우, 형님 최미숙, 그리고 늘 저를 안이 꼽게 보던 시누이 박지아까지 그들은 더 이상 평소처럼 거짓 미소를 띤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탐욕에 이성을 삼켜버린 눈에 녹색빛을 뿜는 굶주린 늑대물이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역겨운 혼합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고급 디퓨저의 달콤한 잔향, 시아버지의 독한 시가 냄새, 그리고 제 이마의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비릿한 피 냄새까지. 이서연, 좋은 말로 할 때 들어. 시어머니 김영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칼날처럼 제 고막을 긁었습니다. 그 80억 원은 원래 우리 박씨 집안 돈이야.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왔으니 너도 내 돈도 전부 우리 박씨 집안 것이라고. 당장 비밀번호랑 OTP 생성기 내놔. 제 80억 원의 지참금, 그것은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평생의 심혈과 지혜를 다해 저를 위해 남겨주신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셨던 부모님은 불의의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저에게 끝없는 그리움과 함께 남은 것은 제 남은 인생을 걱정 없이 살게 해줄 이거에게 예금이었습니다. 결혼 전 지금은 서울지방경찰청의 총경인 오빠 이서준은 제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이 돈은 제 마지노선이며 절대 박씨 집안에 넘겨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오빠는 박씨 집안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어떤 탐욕이 숨겨져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훈 씨의 사랑으로 그들을 천천히 감화시켜 저와 제 돈은 별개라는 것을 이해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순진했습니다. 이 3달 동안 박씨 집안은 처음에 예의 바른 태도에서 시작해 슬쩍 떠보는 단계를 거쳐 이제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바로 군침도는 제 지참금이었습니다. 서연아, 말 좀 들어. 지훈 씨가 몸을 낮춰 한때 저를 매료시켰던 다정한 목소리로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 밑에 깔린 참을 수 없는 조급함과 탐욕이 그를 배신했습니다. 돈 좀 내놔. 집안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게 도와줘. 아버님 사업에 자금 순환이 필요해. 공사 대금만 들어오면 바로 갚아줄게. 우린 가족이잖아. 가족. 저는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심장이 보이지 않는 손에 꽉 쥐어짜이는 듯 숨쉬기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사람이 제가 깊이 사랑했던 남자였습니다. 3달 전 그는 돌아가신 제 부모님 영정 앞에서 부모님을 대신해 저를 잘 보살피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가족들과 한패가 되어 제게 주먹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 저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제 것 같지 않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건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돈이에요. 당신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상황이 달라졌어. 시아버지 박만덕이 고급 원목 탁자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둔탁하고 큰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의 살찐 얼굴의 근육이 꿈틀거렸습니다. 지금 집안이 어려운데 네가 박씨 집안 며느리로서 돈을 내는 건 당연한 거야. 경찰 총경 오빠가 있다고 대단한 줄 아나 본데 시집간 딸은 출가회인이야.
내 오빠도 우리 집안일까지 간섭할 수 없어. 맞아요. 신우이 박지아가 팔짱을 끼고 비아냥거리며 거들었습니다. 새언니, 너무 이기적으로 굴지 말아요. 큰오빠랑 형님 좀 봐요. 아버님 사업 때문에 차까지 담보로 잡혔다고요. 언니만 그렇게 많은 돈을 꽉 쥐고 있는 건 나중에 재혼할 때 쓰려고요. 악독한 말들이 독 묻은 칼처럼 이미 만신창이가 된 제 마음에 하나하나 밝혔습니다. 형님 최미숙은 옆에서 말리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아버님이 내 돈을 뺏으려는 게 아니라 잠시 빌려 쓰시겠다는 거잖아. 봐, 네가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몰아세우고 있잖아. 그냥 내놓고 끝내. 왜? 일을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어? 시끄럽게 만든다고요? 저는 그들의 일그러진 얼굴들을 보며 한없는 비웃음을 느꼈습니다. 누가 소란을 피우고 있는 걸까요? 저는 단지 부모님이 남겨주신 마지막 유산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제가 당신들을 몰아세운 게 아니에요. 저는 현기증과 메스꺼움을 참으며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돈은 제 거예요. 누구도 가져갈 수 없어요. 좋은 말로 할 때 안 듣는군. 아주버님 박강우는 난폭한 사람이라 이미 참을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가 앞으로 다가와 제 정강이 뼈를 그대로 발로 찼습니다. 뼈를 깎는 듯한 고통에 저는 순간 비명을 질렀고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왔습니다. 형, 때리지는 마. 지훈 씨가 소리쳤지만 그는 신용만 할 뿐 힘을 주어 막지는 않았습니다. 박강우가 침을 뱉었습니다. 안 때리면 정신을 못 차려. 아버님, 이 계집애는 매가 약이에요. 시어머니 김영자도 인내심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뒤져. 몸을 샅샅이 뒤져. 방도 다 뒤집어 엎어. 못 찾을 리가 없어. 명령이 떨어지자 그 6사람은 마치 명령을 받은 악귀처럼 한꺼번에 달려들었습니다. 김영자와 박지아는 제 옷을 거칠게 찢으며 몸에서 신용카드나 OTP 생성기를 찾으려 했습니다. 최미숙은 말리는 척하면서 제 팔을 세게 꼬집었습니다. 박만덕과 박강우는 강도처럼 저와 지훈 씨의 침실로 뛰어들어가 서랍과 옷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은 통째로 바닥에 쏟아졌고 옷장 속 옷들은 사방에 내팽개쳐졌습니다. 심지어 제 보석함까지 강제로 열려 안에 보석들이 마구 뒤져졌습니다. 박지훈, 제 남편, 그는 그저 거기 서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망설임이 있었을까요? 아마 아주 잠깐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곧 단얼 위에 서야라는 식의 당연함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저항하려는 저를 향해 낮게 소리쳤습니다. 이서연, 좀 철 좀 들면 안 돼? 꼭 이렇게 집안을 풍비박산 내야겠어? 철 좀 들어라. 저는 이 말을 입안에서 되새겨 보았습니다. 입안 가득 피비린내와 쓴맛만이 남았습니다. 김영자의 거친 손이 제 가슴을 훑다가 제가 속옷 안주머니에 항상 지니고 다니던 작은 OTP 생성기를 만졌을 때 그녀는 의기양양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기 있었네. 인연, 아주 깊숙이도 숨겨놨구나. 그녀가 힘껏 주머니를 잡아당기자 어깨가 아파왔고 제 운명이 담긴 그 작은 OTP 생성기는 그녀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안 돼. 돌려줘. 그 순간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저는 맹렬하게 달려들어 제 것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의 피땀이었습니다. 저의 마지막 존엄이자 보루였습니다. 저의 저항은 이미 눈이 뒤집힌 이 짐승들을 완전히 격분시켰습니다. 이게 미쳤나. 박만덕이 침실에서 뛰쳐나와 이 광경을 보고는 그대로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윙하는 소리와 함께 제 세상에는 이명만이 남았습니다. 이어서 누군가 저를 밀쳤고 저는 비틀거리며 탁자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주먹과 발길질이 비처럼 제 몸과 머리에 쏟아졌습니다. 박강우의 주먹은 무겁고 사나웠고 김영자의 손톱은 제 얼굴에 핏자국을 냈으며 박지아는 심지어 하이힐로 제 다리를 찼습니다. 저는 몸을 웅크리고 팔로 머리를 감싼 채 이 모든 것을 절망적으로 견뎌냈습니다. 그들의 거친 숨소리, 악독한 욕설, 그리고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 씨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가 말리려는 듯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미약해서 곧 소음에 묻혀버렸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극심한 고통에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뜨거운 피가 이마에서 흘러내려 시야를 가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세상이 제 눈앞에서 빙빙 돌며 색을 잃어갔습니다. 나 죽는 걸까? 내가 안식처라고 믿었던 이 집에서? 내가 가족이라 불렀던 이 사람들 손에? 안 돼. 죽을 수 없어. 내가 죽으면 이 돈은 정말 그들의 것이 될 거야. 내가 죽으면 오빠는 얼마나 슬퍼할까. 내가 죽으면 이 짐승 같은 것들이 법의 심판을 피하게 되잖아. 아빠, 엄마, 오빠, 구해줘. 하나의 생각이 꺼져가는 제 의식 속에서 어둠 속 유일한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전화기, 내 휴대폰, 그들이 OTP 생성기를 찾은 것에 정신이 팔려 잠시 방심한 틈을 타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아까 옷이 찢길 때 옆 카펫에 떨어졌던 휴대폰으로 액정은 깨졌지만 화면은 켜졌습니다. 시야는 온통 핏빛이었고 손가락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근육의 기억과 남은 의지에 단축번호 1번을 힘껏 눌렀습니다. 그것은 오빠 이서준의 번호였습니다. 오빠가 말했었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이 생기든 제일 먼저 1번을 눌러. 오빠는 언제나 내 든든한 버팀목이야. 화면이 잠시 밝아지며 통화 중이라고 표시되는 것 같았습니다. 미약한 뚜뚜 소리가 들렸지만 주위의 소음과 욕설에 거의 묻혔습니다. 제발 받아, 오빠, 제발. 마지막 힘마저 다 빠져나가려 할 때 전화가 연결된 것 같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주 희미하게 어쩌면 제 환청일지도 모르는 여보세요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가슴에 남은 마지막 한 줌의 공기를 짜내어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그 연결을 향해 거의 들리지 않는 애원을 보냈습니다. 살려. 줘. 그리고 세상은 완전히 어둠에 잠겼습니다. 제가 완전히 의식을 잃기 직전 저는 김영자의 의기양양한 웃음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해냈어. 80억은 이제 우리 거야. 그리고 지훈 씨의 복잡한 목소리도 서연아, 왜 이렇게까지 해? 왜 이렇게까지? 그래, 왜 나는 그때 오빠 말을 듣지 않았을까? 왜 이 거짓된 온정을 믿고 사람을 잡아먹는 이마굴로 뛰어들었을까? 끝없는 후회와 어둠이 함께 저를 삼켰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의식을 잃었는지 모릅니다. 마치 끝없는 심연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몸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고, 때로는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듯한 흐릿한 소음이 들렸습니다. 가끔 차가운 것이 제 피부에 닿았고, 눈부신 빛이 제 눈꺼풀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두껍고 혼탁한 유리 너머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꿈에서 아빠와 엄마를 본 것 같았습니다. 두 분은 돌아가실 때 모습 그대로 다정하게 저를 바라보셨지만 다가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그분들을 향해 달려가려 했지만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또 오빠, 이서준의 꿈도 꾸었습니다. 오빠는 경찰 제복을 입고 초조한 얼굴로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도 왜곡되고 길게 늘어져 비현실적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본 것은 박씨 집안 6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둘러싸고 웃고 욕하고 주먹질을 했습니다. 그 80억 원짜리 통장은 저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깃발처럼 그들의 손에서 오갔습니다. 고통, 어디에나 존재하는 고통, 그것만이 제가 의식을 잃은 동안 유일하게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아주 희미하게 의식이 돌아왔을 때 저는 제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밑에는 덜컹거리는 들것이 있었고 귓가에는 급한 발소리와 시끄러운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자, 두부 강타, 다발성, 연조직, 타박상, 늙골, 골절, 의심, 혈압저하, 심박수 과다, 응급처치 준비. 가족에게 연락했습니까? 이 총경님께 보고 드렸습니다. 총경님, 오빠일까? 오빠가 온 걸까? 눈을 뜨고 싶었습니다. 오빠라고 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눈꺼풀은 납덩이처럼 무거웠고
목에서는 허, 허 하는 의미 없는 소리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그때 따뜻하고 힘있는 큰 손이 제 차가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뼛속까지 자라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와 떨림이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오빠 왔어. 무서워하지 마. 오빠 여기 있어. 오빠가 그 짐승 같은 놈들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야. 오빠였습니다. 정말 오빠였습니다. 그 전화 내가 걸었던 거구나. 오빠가 들었던 거구나. 거대한 안도감이 따뜻한 물결처럼 팽팽하게 긴장했던 제 신경과 억지로 버티던 의지를 무너뜨렸습니다. 눈물이 눈꼬리를 타고 흘러내려 핏물과 섞여 관자놀이를 적셨습니다. 모든 서러움, 공포, 고통이 이 순간 터져나올 출구를 찾았습니다. 저는 이제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빠가 왔으니 하늘이 무너져도 괜찮을 겁니다. 의식은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심연이 아니라 희미한 희망을 품은 보호적인 혼수 상태였습니다. 저는 바깥의 모든 일을 오빠가 저 대신 감당해 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완전히 긴장을 풀고 깊은 혼수 상태에 빠지기 전 마지막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박지훈, 박씨 집안, 너희들의 업보가 시작됐어. 한편 박씨 집안의 빌라에서는 아마 다른 연극이 펼쳐지고 있었을 겁니다. OTP 생성기를 손에 쥐고 금은보화를 얻은 양, 그들은 환희에 잠겨 있었을까요? 제 남편 박지훈은 일말의 죄책감이나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의기양양하게 그 80억 원의 용도를 계획하고 있었을까요? 제가 끝없는 어둠과 부서진 꿈속에서 발버둥 치며 수면 위로 떠오르려 했을 때 가장 먼저 감지한 것은 다른 형태의 존재감이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도 덜컹거리는 들것도 아니었습니다. 비교적 안정적인 지지대였고 제 몸 아래는 소독약 냄새로도 가릴 수 없는 병원 특유의 침대 시트 감촉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리, 박씨 집안 빌라의 아기의 찬 소음이 아닌 기계의 규칙적인 삑삑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흐릿한 발소리와 대화 소리. 이 소리들은 기묘하게도 안전한 배경음을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를 이어 더 구체적이고 무시할 수 없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머리는 깨질 듯했고 둔한 통증이 현기증과 함께 몰려왔습니다. 맞고 부딪혔던 몸의 모든 부위가 날카롭거나 둔중한 항의를 보내왔습니다. 목은 불이 난 듯 타들어갔고 가벼운 숨을 쉴 때마다 가슴과 배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져 꿈속에서 들었던 것처럼 정말 늑골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의심하게 했습니다. 눈을 뜨려고 애썼습니다. 눈꺼풀이 용접이라도 된 듯 무거워 겨우 실눈만 뜰 수 있었습니다. 희미한 빛이 쏟아져 들어와 눈이 시려 다시 감아버렸습니다. 한참을 적응한 후에야 다시 시도했습니다. 시야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하얀 천장, 심플한 천장 등 옆에는 수액팩이 걸려 있고 투명한 액체가 가느다란 관을 통해 제 손등의 정맥으로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눈동자를 굴려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1인실 병실이었습니다. 환경은 깨끗했지만 차가웠습니다. 창밖은 잿빛이라 새벽인지 황혼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오빠, 오빠는? 공포가 순간 저를 덮쳤습니다. 의식을 잃기 전 그 따뜻한 손과 오빠 여기 있어라는 말이 저의 유일한 구명줄이었습니다. 그것마저도 제가 죽기 전에 환각이었을까요? 저는 힘겹게 고개를 돌려 찾아보려 했습니다. 이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머리에 극심한 통증이 와서 저도 모르게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서연아, 정신이 들어? 기쁨과 지극한 걱정이 가득한 목소리가 즉시 침대 옆에서 들렸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을 보니 지금 저에게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서준, 제 오빠. 오빠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 제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이었지만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고 턱에는 수염이 거뭇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몹시 지치고 초췌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는 그의 두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터져 나올 듯한 분노와 안타까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오, 빠. 입을 벌렸지만
나온 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고 쉬어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마. 말하지 말고. 이서준이 즉시 몸을 숙여 제 어깨를 부드럽게 눌렀습니다. 다른 손으로는 침대 옆 탁자 위에 물컵을 들어 빨대를 꽂아 조심스럽게 제 입가로 가져왔습니다. 일단 물 좀 마셔. 천천히. 따뜻한 물이 타는 듯 아픈 제 목을 적셔주며 잠시나마 안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몇 모금 마신 후 저는 고개를 저어 충분하다고 표시했습니다. 이서준은 물컵을 내려놓고 다시 의자에 앉아 수액을 맞지 않는 제 다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따뜻했지만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몸은 어때? 어디가 특별히 아파? 의사 선생님이 뇌진탕의 다발성 연조직 손상, 그리고 왼쪽 늑골 2대에 금이 갔다고 하더라. 한참 쉬어야 한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저는 그 평온함 아래에 거센 파도가 몰아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금이 갔다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박강우의 흉악한 발길질, 김영자의 날카로운 손톱, 박지아의 하이힐, 한 장면 한 장면이 걷잡을 수 없이 떠오르며 당시의 고통스러운 기억과 함께 제 몸을 저절로 떨리게 했습니다. 이서준은 즉시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손이 더 굳게 잡혔고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살기가 배어나왔습니다. 그 짐승만도 못한 것들, 단 한 놈도 용서 못해. 오빠가 맹세할게. 그의 말은 마치 기억과 감정의 수문을 여는 열쇠 같았습니다. 모든 서러움, 공포, 배신감에 찢어지는 아픔, 그리고 죽다 살아난 두려움이 이 순간 마침내 둑을 터뜨렸습니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나와 눈꼬리를 타고 베개를 적셨습니다.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가슴의 통증 때문에 억눌린 부서진 흐느낌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울고 나면 좀 나아질 거야. 이서준은 저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제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오빠가 잘못했어. 오빠가 널 지켜주지 못했어. 처음부터 반대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오빠 탓 아니야. 저는 흐느끼며 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내가 눈이 멀었었어. 내가 소위 사랑이라는 것에 홀려서 금화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거야. 오빠는 수없이 저를 말렸습니다. 심지어 제가 결혼을 결정했을 때 제가 박지훈의 감언이설에 속았다고 말하며 크게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뭐라고 했었을까요? 오빠가 편견에 사로잡혔다고, 사랑을 모른다고, 박지훈은 그의 가족과 다르다고 말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고 우스꽝스럽습니다. 그 전화, 저는 콧물을 훌쩍이며 감정을 추스르려 애썼습니다. 오빠, 들었어? 들었어. 이서준의 눈빛이 갑자기 차갑고 날카로워졌습니다. 아주 미약하고 잡음이 섞여 있었지만 네가 살려줘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 즉시 네 휴대폰 위치를 추적했지. 강남에 있는 박씨 집안 빌라였어. 내가 팀원들을 데리고 갔을 때 넌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 그놈들이 감히 우리를 막아서면서 단순한 부부싸움이라고 하더군. 부부싸움, 제 마음속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저를 죽기 직전까지 때리고 제 돈을 빼앗아 간 것이 그들 눈에는 그저 부부싸움일 뿐이었습니다. OTP, 그들이 내 OTP 생성기를 빼앗아 갔어. 저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 안에 우리 부모님의 피땀이. 알아. 이서준이 제 손등을 토닥이며 진정하라고 했습니다. 걱정 마. 돈은 못 건드려. 이미 은행에 연락해서 형사사건 연루를 이유로 내 계좌를 긴급 동결시켰어. 네가 직접 가서 조사를 받지 않는 한 그들이 비밀번호와 OTP를 가지고 있어도 단 1원도 인출할 수 없어. 지금 그 OTP는 오히려 그들의 강도 혐의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됐지. 돈이 동결되었다는 말에 저는 조금 안도했지만 곧 마음이 다시 조여왔습니다. 오빠, 어떻게 했어? 박씨 집안, 그들도 인맥이 좀 있을 텐데. 박만덕은 오랫동안 사업을 해왔고 이런저런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자기가 아는 고위층이 누구누구라고 자랑하곤 했습니다. 저는 오빠가 제 일 때문에 연루되거나 압력을 받을까 걱정됐습니다. 이서준의 입가에 지독하게 차가운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것은 상위 포식자, 절대적인 힘을 가진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자신감과 위엄이었습니다. 인맥? 어디 감히 그 되지만도 못한 것들을 위해 나 이서준에게 인맥 타령을 하는지 한번 봐야겠군.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눈을 보며 한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서연아, 똑똑히 기억해. 지금부터 넌 박씨 집안 며느리가 아니야. 넌 나 이서준의 동생이고 우리 이씨 집안의 딸이야. 널 건드리는 건 나 이서준을 건드리는 거고 우리 집안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이 사건은 더 이상 단순한 가정불화가 아니야. 특수강도 중상해를 입힌 고의적 상해 사건이야. 법이 그들에게 어떻게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줄 거다. 오빠의 말은 정심환처럼 불안에 떨던 제 마음에 단단한 의지처를 찾아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오빠가 있고 법이 있었습니다. 박씨 집안이 말하는 그깟 인맥은 현직 경찰총경인 오빠 앞에서 아마 아무런 가치도 없을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넌 아직 안정이 필요하대. 가장 중요한 건 휴식이야. 이서준이 제 이불을 덮어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깥 일은 전부 내가 처리할게. 넌 지금부터 몸조리 잘하는 게 내 임무야. 몸이 좀 나아지면 상세한 진술서를 작성해야 해. 손댄 놈들 단 한 놈도 빠져나가게 해선 안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극심한 피로와 고통이 다시 몰려왔습니다. 오빠가 있으니 저는 잠시나마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머릿속의 끔찍한 장면들을 애써 떨쳐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와 실랑이가 들려왔습니다. 들여보내주십시오. 제가 남편입니다. 제 아내를 보러 왔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 뼛속까지 잘 아는 하지만 지금은 온몸을 차갑게 만드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지훈. 그가 감히 여기까지 오다니. 이서준의 미간이 순간 찌푸려졌고 얼굴이 물이라도 떨어질 듯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제게 안심하라는 손짓을 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이 살짝 열리고 저는 오빠의 얼음처럼 차갑고 한치의 온기도 없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여기 당신 아내는 없소? 안에 누워있는 분은 고의 상해 사건의 피해자 이서연 씨요. 관계자 외에는 접근을 금지하고 피해자의 안정을 방해하지 마시오. 김경희, 이 사람 정리해. 네, 총경님. 젊고 힘있는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처남,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 지훈입니다. 서연이는 제, 박지훈의 목소리는 다급함과 감출 수 없는 떳떳하지 못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 이서준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는 위험이 실려 있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내 마음이 더 잘할 텐데. 박지훈, 똑똑히 들어라. 그 더러운 속셈 가지고 당장 꺼져. 다시 한번 서연이 근처에 얼씬거리면 너까지 같이 구속시켜버리겠어. 꺼져. 문 밖에서 잠시 밀치는 소리와 박지훈의 억울한 변명이 들렸지만 곧 제압되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오빠가 문을 닫고 돌아왔습니다. 얼굴에는 아직 분노가 가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복잡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안타까움, 분노, 그리고 일말의 후회. 저런 놈인 줄 알았더라면 그때 널 묶어서라도 결혼을 막았을 텐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시 눈물이 시야를 흐렸습니다. 잘못된 사람과 결혼한 것을 후회해서가 아니라 저 때문에 속을 썩이는 오빠가 안타까워서였습니다. 오빠, 미안해. 바보 같은 소리. 오빠한테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이서준이 한숨을 쉬며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푹 쉬어. 밖에 우리 사람이 지키고 있으니 저놈 못 들어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로와 안도감이 교차하며 저는 다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알 수 있었습니다. 문 밖의 세상에서 폭풍우가 오빠의 통제하에 박씨 집안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서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박지훈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OTP를 손에 넣고도 돈을 인출하지 못한 박씨 집안이
이미 궁지에 몰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투른 탐색전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제가 잠들었다 깨었다를 반복하며 치료와 회복에 힘쓰는 동안 박씨 집안 빌라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박지우는 병원 경찰들에게 무례하게 쫓겨난 후 풀이 죽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빌라 안의 분위기는 그들이 예상했던 환희와는 거리가 멀었고 오히려 기묘한 초조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박만덕은 시가를 문채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안절부절못했고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김영자는 그 작은 OTP 생성기를 뜨거운 감자처럼 쥔 채 안절부절못했습니다. 박강우, 최미숙, 박지아의 얼굴에서도 어젯밤 사람을 때리고 돈을 빼앗을 때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당황과 불확실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됐어? 그년 만났어? 죽었대? 살았대? 김영자는 박지훈이 돌아오자마자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박지훈은 짜증스럽게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만나긴 뭘 만나요? 이서준 그 자식이 병원 입구에 사람을 세워놔서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요. 서연이가 무슨 피해자고 저는 관계자 외 인물이래요. 뭐라고? 감히. 박만덕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서준이 뭔데? 네가 내 아내를 못 만나게 해? 미친 거 아니야? 아버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박지훈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돈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은행에 가서 돈을 먼저 이체하려고 했는데 은행 직원이 계좌가 동결됐다고 해요.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서 경찰에 해제 통지가 있어야만 거래할 수 있대요. 동결됐다고? 김영자가 소리를 지르며 손에 든 OTP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어떻게 동결이 돼? 이서연 그년이 꾸민 짓이야? 걔 의식불명 아니었어? 틀림없이 이서준이야. 박강우가 이를 갈았습니다. 그놈 말고 누가 그렇게 빨리 계좌를 동결시킬 수 있겠어? 젠장, 우리 헛수고한 거야. 최미숙이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어제 너무 심하게 때리는 거 아니냐고 했잖아요. 이러다 정말 사람이라도 죽거나 이 총경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닥쳐, 이 재수없는 년아. 김영자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라 최미숙에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면 뭐해? 어제 몸 뒤질 때 너는 손 안 댔어? 발로 찰 때 너는 가만히 있었냐고? 최미숙은 겁에 질려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박지아도 불안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돈은 못 찾고 새언니는 오빠 손에 있는데 걔가 깨어나서 이상한 소리 하면 우리 감옥 가는 거 아니에요? 감옥? 박만덕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흔들리는 눈빛이 그의 내면의 공포를 드러냈습니다. 뭘 무서워해. 그냥 가정불화야. 기껏해야 쌍방폭행이지. 이서연 걔는 반격도 안 했잖아. 그리고 우리 박씨 집안도 만만하지 않아. 내가 당장 아는 사람들한테 전화해 볼게. 박만덕은 휴대폰을 들고 주소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자신하던 든든한 인맥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통화 내용은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흐르게 했습니다. 평소에 형님, 동생 하던 사람들은 지금은 우물쭈물하며 이 총경이 직접 챙기는 사건이라 끼어들기 곤란하다고 하거나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평소에 그에게서 뇌물을 적잖이 받았던 한 명은 오히려 빨리 이서연의 용서를 구할 방법을 찾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뒷감당이 어려울 것이라고 암시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박만덕의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난 건가? 이번엔 제대로 된 돌부리에 걸렸어. 이서준이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그럼 어떡해요, 아버님. 박지훈도 완전히 겁에 질렸습니다. 그는 원래 부부라는 명분과 박씨 집안의 인맥으로 어떻게든 무마할 수 있을 거라는 일말의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김영자가 눈을 굴리더니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은 듯 박지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지훈아, 이제 우리 집안을 구할 수 있는 건 너뿐이야. 너는 걔 남편이잖아. 하루를 살아도 부부인데 네가 가서 빌어. 무릎 꿇고 빌라고.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오빠한테 잘 말해달라고 해. 걔가 가정불화라고만 말해주면
우리가 돈 좀 물어주고 끝낼 수 있어. 그래, 돈. 우리가 치료비 물어주면 되잖아. 박지우는 어머니의 다급하고 일그러진 얼굴과 아버지의 잿빛 얼굴, 형과 여동생의 겁에 질린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서준의 차가운 태도와 병원 입구에서의 가차없는 축출을 떠올렸습니다. 마음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이서연에게 빌라고? 자신이 직접 심연으로 밀어넣은 그 여자가 이제 자신에게 일말의 정이라도 남아있을까? 그는 이미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물이 병원을 중심으로 박씨 집안을 향해 좁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그물의 끝은 한때는 무시했지만 지금은 한없이 두려운 존재가 된 처남, 경찰 총경 이서준의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병원에서의 며칠 동안 시간은 길게 늘어났다가 다시 압축되는 것 같았습니다. 몸의 통증은 배경소음처럼 계속해서 제가 겪은 일을 상기시켰습니다. 하지만 더 고통스러운 것은 머릿속에서 제멋대로 떠오르는 장면들이었습니다. 박지훈의 냉담하고 탐욕스러운 눈빛, 김영자의 날카로운 욕설, 박강우의 흉악한 주먹, 모든 세부사항이 달궈진 인두처럼 제 기억에 새겨졌습니다. 오빠 이서준은 거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업무용 노트북은 병실 탁자에 놓여 있었고 전화는 끊임없이 울렸지만 통화할 때마다 목소리를 낮춰 병실 밖으로 나가 제가 쉬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저는 오빠가 저를 위해, 이 사건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끔 경찰 제복을 입은 동료들이 들어와 낮은 목소리로 상황을 보고하고 서류를 전달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보는 눈빛에는 동정과 직업적인 진지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나면 오빠의 얼굴은 더욱 어두워졌지만 저를 볼 때는 다시 온화한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서연아, 과학수사팀에서 내 휴대폰 데이터를 일부 복구했어. 통화 녹음 일부와 주변 소음이 포함되어 있어.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제 정신 상태가 조금 나아졌다고 확인한 후 오빠가 보고서를 들고 제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목소리는 최대한 평온했습니다. 아주 선명하지는 않지만 당시 여러 사람이 다투고 폭행하는 소리, 그리고 비밀번호를 묻고 OTP를 찾은 후의 대화를 식별할 수 있어. 이건 매우 유리한 증거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다시 듣는 공포와 굴욕은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의 거래 내역과 CCTV도 확보했어. 오빠가 계속 말했습니다. 박지훈이 네가 의식을 잃은 직후에 OTP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이체를 시도했어. 계좌가 동결되어서 실패했지만 CCTV에 아주 선명하게 찍혔어. 그리고 빌라단지 일부 공공구역 CCTV에는 실내 상황이 직접 찍히지는 않았지만 그날 그 가족들이 모두 있었던 것과 내가 팀을 이끌고 도착했을 때 그들이 맑고 은폐하려 했던 행동이 담겨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조금씩 모여 촘촘한 그물을 짜고 있었습니다. 오빠, 저는 심호흡을 하며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그 사람들, 응당한 처벌을 받을까? 모두 다? 이서준이 저를 보았습니다. 눈빛은 날카롭고 단호했습니다. 중상해를 입힌 고의적 상해, 특수강도, 액수가 특히 크고 다수가 공모한 사건이야. 징제 극히 악랄해. 서연아, 이건 단순한 가정불화가 아니야. 심각한 형사 범죄야. 법 앞에서는 가족이라는 것도 없어. 손을 댄 놈, 강도에 가담한 놈, 단 한 놈도 빠져나가지 못해. 내가 보장할게. 그의 보장은 무거운 돌처럼 제 불안한 마음을 짓누르며 약간의 안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법적 절차는 길고 박씨 집안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역시나 제 걱정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제가 반쯤 졸고 있을 때 병실 문이 조용히 노크되었습니다. 경찰 제복을 입은 매우 유능해 보이는 여경이 들어와 이서준에게 낮은 목소리로 몇 마디 말했습니다. 이서준의 미간이 찌푸려졌고 저를 한번 쳐다본 후 여경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경이 제 침대 옆으로 와서 부드럽지만
전문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서연 씨, 쉬시는데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박지훈 씨의 어머니 김영자 씨가 밖에서 뵙기를 원하며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사과하고 치료비를 전달하러 왔다고 하는데 감정이 격해 보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김영자, 사과, 치료비. 저는 거의 비웃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족제비가 달개게 3배하러 옮격인데 무슨 좋은 속셈이 있겠습니까? 그녀의 인색하고 탐욕스러운 얼굴이 OTP를 찾았을 때의 환희와 저를 때릴 때의 악독함과 함께 순식간에 떠올랐습니다. 사과는 아마 돈을 인출할 수 없고 일이 커지자 분위기를 살피러 왔거나 푼돈으로 사건을 무마하려는 속셈일 겁니다. 강한 역겨움이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라 저는 무의식적으로 이불을 꽉 잡았습니다. 분노와 거부감으로 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서준은 즉시 제 감정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일어나 여경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안정이 필요하니 아무도 만나지 않는다고 전해 치료비는 감옥에서 쓸 돈이나 마련해 두라고 하고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의심할 여지 없는 위험이 실려 있었습니다. 여경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 밖에서 김영자의 높아진 울음 섞인 행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내가 내 며느리 보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천륜인데. 당신들이 뭔데 날 막아.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오해야 다 오해야. 서연아, 어미가 잘못했다. 문 좀 열어다오. 그 목소리는 역겨울 정도로 가식적이었습니다. 가족? 오해? 그녀는 저를 3살짜리 아이로 아는 걸까요? 오빠가 창가로 걸어가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소란스러운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아마 경찰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간 모양입니다. 이제 초조해지기 시작했군. 오빠가 침대 옆으로 돌아와 약간의 조롱 섞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강하게 나가니 안 통하니까 이제는 약하게 나오려는군. 사과라니, 그냥 탐색전이자 시간 벌기 수작일 뿐이야. 저는 베개에 기댔습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쳤습니다. 안전한 병실에 누워 있어도 박씨 집안의 그림자는 여전히 끈질기게 파고들려 했습니다. 오빠, 나 그 사람들 중 누구도 보고 싶지 않아. 저는 낮은 목소리로 부탁하듯 말했습니다. 특히 박지훈, 그 위선적인 얼굴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그의 어떤 변명이나 소위 참회도 듣고 싶지 않아. 그저 내가 바쳤던 감정이 얼마나 값싸고 어리석었는지 느끼게 해서 더 역겹고 비참해질 뿐이야. 알아. 오빠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 내가 있는 한 그들 중 누구도 네게 접근하지 못할 거야. 넌 지금 몸조리하는 게 가장 중요해. 때가 되면 경찰 조사에 협조해서 정식 진술만 마치면 돼. 나머지는 법과 나에게 맡겨.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빛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연아, 힘든 거 알지만 감정과 사실을 분리하려고 노력해야 해. 분노하고 상처받는 건 당연해. 하지만 법 앞에서는 냉정과 증거가 필요해. 넌 강해져야 해.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과 돌아가신 부모님께 떳떳하기 위해서. 저는 오빠의 뜻을 알았습니다. 고통에 잠겨 있는 것은 자신을 소모할 뿐입니다. 저는 체력을 보존하고 정신을 집중해서 앞으로의 법적 절차에 맞서야 했습니다. 저는 제 눈으로 그 폭력을 행사한 자들이 응당한 심판을 받는 것을 지켜볼 것입니다. 한편 박씨 집안 빌라, 김영자는 2명의 경찰에 의해 병원에서 쫓겨난 후 싸움에서 진 수탉처럼 풀이 주거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그녀를 기다린 것은 위로가 아니라 더 큰 공포와 비난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만났어? 뭐라고 하던? 박만덕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는 며칠 사이에 머리가 하얗게 새었습니다. 만나긴 뭘 만나. 김영자가 소파에 주저앉아 허벅지를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문도 못 열게 해. 이서준 그 죽일 놈이 경찰을 세워놨다고. 내가 사과하고 돈 주러 왔다고 해도 들은 척도 안 해. 그리고 감옥에서 쓸 돈이나 마련하라고 했어.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한 거야. 사과?
누가 당신더러 사과하러 가랬어. 박지훈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어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그건 우리가 자백하는 꼴이잖아요. 당신이 가서 그렇게 소란을 피우면 우리가 찔리는 게 있다는 걸 더 보여주는 거 아니냐고요. 내가 이 집안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야. 김영자는 아들의 고함에 잠시 멍해졌다가 더욱 서럽게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고개 숙이지 않으면 너희들이 감옥 가는 걸 그냥 보고만 있으란 말이야? 내가 그년한테 웃어주고 싶어서 간 줄 알아? 다 너를 위해서, 너희 박씨 집안을 위해서 그런 거야. 됐어. 시끄러워. 박만덕이 짜증스럽게 그들을 막았습니다. 그는 지금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지금 싸워서 뭐해? 중요한 건 어떻게 하냐는 거야. 아는 인맥은 다 동원해도 아무도 안 끼어들고 돈은 못 찾고 이서연 쪽은 접촉도 안 되고 다 당신 때문이야. 김영자가 박만덕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당신이 그 80억 원 자금 순환 때문에 그 난리를 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어? 공사 대금 들어오면 갚을 수 있다고 했잖아. 이제 잘 됐네. 돈은 못 받고 감옥 가게 생겼으니 뭐? 그때 몸 뒤져서 OTP 뺐을 때 당신이 누구보다 적극적이지 않았어? 박만덕도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너, 박강우, 김영자가 큰아들을 가리켰습니다. 네가 분수도 모르고 그렇게 세게 때려서 걔를 저 지경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이서준이 나섰겠냐고. 박강우가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대꾸했습니다. 그때 상황에서 안 때렸으면 걔가 순순히 OTP를 내놨겠어요? 다들 손댔으면서 이제 와서 나한테 뒤집어 씌우네. 최미숙과 박지아는 구석에 움츠려 불똥이 튈까봐 숨도 제대로 못 쉬었습니다. 과거에는 화목해 보였던,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던 한 가족이 거대한 압박과 공포 앞에서 취약한 유대감은 순식간에 끊어지고 이기심과 불신의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며 다가올 재앙에서 자신을 빼내려고 애썼습니다. 박지훈은 이 혼란스러운 광경과 가족들이 서로를 물어뜯는 추악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본 이서준의 차가운 눈빛과 가차없는 척추를 떠올렸습니다. 뼛속까지 시린 한기가 발끝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이 집안이 뿌리부터 썩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부패의 일부라는 것을. 그는 어쩌다 이런 가족을 믿고 이서연을 통제하고 그 거액을 삼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까요? 탐욕이 그의 눈을 가렸고 가족의 부추김과 소위 가족의 이익이라는 것이 그의 양심을 올감했습니다. 이제 업보의 칼날이 머리 위에 드리워졌는데 그들은 내부에서부터 자멸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포가 전염병처럼 빌라 안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서준의 다음 행동이 언제든 닥칠 수 있다는 것을. 그 경찰서로 향한 전화 한 통은 마치 다모클레스의 검처럼 언제든 그들의 목을 내리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병실에서 저는 오빠가 후속 증거 수집과 법의학적 감정 절차를 준비하는 것을 들으며 마음이 점점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폭풍우가 힘을 모으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 쪽 하늘은 오빠가 버텨주고 있었습니다. 박씨 집안은 그저 이기심과 공포의 진창 속에서 잠시 더 발버둥치게 내버려두면 될 것입니다. 병원에서의 날들은 마치 슬로우 모션 버튼이 눌린 것 같았다. 몸의 통증은 점차 날카로움에서 둔중함으로 변해갔지만 몸을 뒤척일 때마다, 숨을 쉴 때마다 여전히 그 끔찍했던 경험을 상기시켰다. 의사는 회복이 꽤 빠른 편이라고 했다. 뇌진탕 증세는 완화되었고 늙골골절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수술은 피할 수 있었다. 다만 정신적인 상처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추후 심리 상담을 고려해보라고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심리 상담이라. 나는 침대 머리에 기댄 채 점점 밝아오는 창밖 하늘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최고의 심리 치료는 아마도 가해자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는 것을 보는 것일 테다. 오빠 이서준은 여전히 바빴지만 내가 필요할 때면 항상 나타났다. 그는 새로운 소식을 가져왔다. 법의학적 상해 진단 예비 결과가 나왔는데 내 상해는
전치 8주의 중상해에 해당한다고 했다. 하지만 다수의 가해자가 폭행했고 거액의 재물을 강탈한 점 등 정황이 매우 악랄하여 더 심각한 죄목으로 기소될 수 있다고 했다. 전치 8주. 나는 그 전문 용어를 되뇌었다. 그다지 심각하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뒤에 숨겨진 고통과 악의는 천근만근의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오빠는 침대 옆에 앉아 사과를 깎으며 말했다. 그의 손놀림은 능숙하고 안정적이었고 목소리 또한 그러했다. 완벽한 감정 보고서는 계속 보강 중이야. 이건 양형의 중요한 근거가 될 거야. 그리고 박씨 집안 모든 사람의 사회적 관계, 재무 상태도 동시에 조사하고 있어. 박만덕의 그 사업, 자금줄이 심각하게 막혔더군. 사채도 많이 끌어다 썼고 그들이 네 돈을 그렇게 급하게 원했던 건 단순히 자금 순환 목적이 아니라 구멍을 메우거나 파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몫 챙기려던 걸 수도 있어. 나는 그 말을 듣고 오싹해졌다. 단순히 탐욕이 아니라 절망 속의 광기였다. 그들은 나를 자신들의 가족 운명을 구할 제물로 여겼던 것이다. 내 피와 살로 그들의 밑빠진 독을 채우려 했던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닫자 그들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한 줌의 복잡한 감정마저 완전히 사라졌다. 남은 것은 차가운 증오와 정의를 향한 결심뿐이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다시 노크되었다. 이번에 들어온 사람은 늘 오던 여경뿐만 아니라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40대쯤으로 보이며 표정이 다소 어색한 남자였다. 총경님, 이서연 씨. 남자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네며 명함을 내밀었다. 저는 박지훈 씨의 변호인 장 변호사라고 합니다. 박지훈의 변호사? 그가 여긴 왜? 나와 오빠는 눈을 마주쳤다. 오빠의 눈빛은 순간 차갑게 변했지만 그는 즉시 화를 내지 않고 여경에게 잠시 나가 있으라고 했다. 그리고 명함을 받아보지도 않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장 변호사님, 무슨 일인지 바로 말씀하시죠. 오빠의 목소리에는 온기 하나 없이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장 변호사는 상당한 압박을 느끼는 듯 이마에 있지도 않은 땀을 닦으며 단어를 골랐다. 총경님, 저는 박지훈 씨의 위임을 받아 이서연 씨와 소통하러 왔습니다. 박지훈 씨는 이전에 발생한 오해에 대해 매우 가슴 아파하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 상황이 통제불능이었고 가족들이 감정적으로 격해져 이서연 씨에게 상처를 입힌 것을 인정하며 깊이 사죄하고 있습니다. 오해라고요? 나는 참지 못하고 그의 말을 끊었다. 흥분한 탓에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장 변호사님, 6명이 저를 중상에 입히고 제 은행 OTP를 빼앗아 갔어요. 이게 오해라고요? 그럼 뭐가 고의죠? 제가 죽어야만 오해가 아닌 건가요? 이서연 씨, 진정하세요. 몸부터 챙기셔야죠. 장 변호사가 당황하며 손을 저었다. 제 말씀은 박지훈 씨는 이 사건을 가족 내부의 화해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어쨌든 두 분은 부부였고 깊은 감정적 유대가 있었으니까요. 그는 당신의 모든 치료비, 위자료, 그리고 상당한 액수의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다. 당신이 합의서 한 장만 써주신다면요. 합의서? 오빠 이서준이 차갑게 비웃으며 일어섰다. 그의 큰 체격이 장 변호사에게 엄청난 압박감을 주었다. 장 변호사, 당신은 변호사잖소. 지금 이 사건이 어떤 성격인지 잘 알 텐데. 특수상해, 특수강도. 이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오. 우리가 합의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오. 합의서? 좋지. 법원 판결이 나온 후에 그들의 태도를 보고 생각해보지. 지금 그걸 논하기는 너무 이르오. 장 변호사는 오빠의 기세에 눌려 한 걸음 물러섰지만 억지로 말을 이었다. 총경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어쨌든 가족 관계가 얽혀 있으니 이서연 씨가 용서해 주신다면 박지훈 씨의 양형에 분명 유리할 겁니다. 그리고 박지훈 씨는 본인은 직접 손을 대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당시 말리려고 했지만 막지 못했을 뿐이라고요. 하하하,
오빠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웃긴 농담을 들은 듯했다. 손을 안 댔다고? 손을 댈 필요가 없었던 거겠지. 장 변호사, 내가 한 가지 알려주지. 박지훈은 남편으로서 현장에서 아내를 보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묵인하고 방조하고 심지어 강탈에 가담했을 가능성까지 있어. 이게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당신이 나보다 더 잘 알 텐데. 공범, 아시겠소? 오빠의 말은 무거운 망치처럼 박지훈을 빼내려는 상대방의 환상을 산산조각 냈다. 장 변호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역시 박지훈이 이 사건에서 결코 깨끗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총경님, 이서연 씨, 장 변호사는 마지막 노력을 시도했다. 감정을 떠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사법 절차를 밟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고 이서연 씨의 심신에도 2차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를 통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으신다면 이서연 씨의 미래 생활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박 씨 집안에서는 이 정도 금액을 제시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액수를 표시했다. 그 숫자는 분명 적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내 눈에는 박 씨 집안이 돈으로 죄를 덮으려는 더러운 수작으로만 보였다. 장 변호사님, 나는 심호흡을 하며 목소리를 평온하게 유지하려 애썼지만 거절의 의지는 단호했다. 박지훈 씨와 박 씨 집안 모든 사람에게 전해주세요. 저는 그들의 돈, 단 1원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오직 그들이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뿐입니다. 그들이 제게 한 모든 일, 저는 법정에서 판사님께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릴 겁니다. 합의는 절대로 없습니다. 내 말이 끝나자마자 오빠가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들었소? 이게 우리의 입장입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장 변호사, 한 가지 충고하지. 법에 따라 변호하는 것은 당신의 권리지만 만약 부정한 수단으로 사법 절차를 방해하거나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이용하려 든다면 그 결과가 어떨지는 잘 알 거요. 장 변호사는 완전히 할 말을 잃었다. 잿빛 얼굴로 서류 가방을 챙겨 실례했습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황급히 병실을 떠났다. 그의 뒷모습은 다소 초라해 보였다. 그가 떠나는 것을 보고 나는 긴장했던 신경이 조금 풀렸지만 가슴은 답답했다. 박지훈. 그는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어떻게든 죄를 벗을 궁리, 돈으로 문제를 해결할 궁리만 하고 있었다. 그는 직접 와서 나를 마주할 용기조차 없이 변호사를 보내 흥정을 하려 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비열하고 파렴치한 인간이었을까. 그런 인간 때문에 화내지 마. 오빠가 다시 앉아 깎은 사과를 내밀었다. 그들이 발버둥 칠수록 더 많은 약점만 드러낼 뿐이야. 이 변호사가 온 건 오히려 잘된 일이야. 그의 말과 행동이 박 씨 집안이 얼마나 떳떳하지 못하고 절망적인지 증명해줬으니까 걱정 마. 법적 절차는 내가 지켜볼 테니 그들이 빠져나갈 구멍은 없을 거야. 나는 사과를 받았지만 입맛이 없었다. 나는 이것이 싸움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박 씨 집안은 쉽게 포기하지 않고 분명 다른 방법을 생각해낼 것이다. 하지만 어떤 방법이든 나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오빠의 말처럼 박 씨 집안의 절망과 발버둥은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장 변호사가 풀이 죽어 박 씨 집안 빌라로 돌아가 상황을 그대로 전했다. 그가 내 절대 불가라는 말과 이서준의 차가운 경고를 전했을 때 거실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쓸모없는 놈,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박만덕이 화를 내며 손에 든 찻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김영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끝났어. 다 끝났어. 그년이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했어. 돈도 부여라니 우리를 감옥에 보내려는 거야. 박지훈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소파에 주저앉았다. 변호사가 전해온 말은 그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다. 이서연의 결심은 생각보다 훨씬 더 단호했다. 이제 어떡해요? 어떡하냐고요? 박지아가 겁에 질려 울기 시작했다. 박 씨 집안은 서로를 비난하며 추악한 본성을 드러냈다. 거대한 압박 앞에서 그들의 유대는 산산이 부서졌다. 이제 방법은 하나뿐이야.
박만덕이 짐승처럼 헐떡이며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남은 관기를 눈에 담고 있었다.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어. 이서연이 말을 바꾸게 하거나 이서준의 약점을 찾아야 해. 그놈이라고 깨끗할까? 그놈 약점만 찾으면 우리가 역전할 수 있어. 이 제안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경찰 총경의 뒷조사를 한다는 것은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았다. 그게 가능할까요? 아버님? 박지훈이 망설이며 물었다. 안 돼도 해야 해. 박만덕이 이를 갈았다. 내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고 싶어? 이게 마지막 기회야. 내게 아직 남은 인맥이 있어. 돈을 얼마를 쓰든 뭔가 파내지 못할 리 없어. 더 깊고 거의 미친 듯한 절망과 모험의 분위기가 박씨 집안을 뒤덮었다. 그들은 눈이 뒤집힌 도박꾼처럼 마지막 남은 모든 것을 걸고 파멸이 예정된 도박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병실에서 오빠의 보호 아래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태양은 결국 어둠을 뚫고 나올 것이다. 다음 싸움은 더 험난할지 모르지만 나와 오빠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오빠 이서준은 마치 내 마음속의 파도를 꿰뚫어보는 듯했다. 박지훈의 변호사가 코가 납작해져 돌아간 후 그는 나를 위로하기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모든 어둠의 세력이 그 앞에서는 소용없다는 것을. 서연아, 박씨 집안은 지금 끓는 소단의 개미 신세야. 오빠는 노트북으로 이메일을 처리하며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했다. 변호사를 보내 합의를 시도했다가 실패했으니 분명 가만히 있지 않겠지.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박만덕이 남은 인맥과 자금을 동원해서 내 뒷조사를 하려고 해. 판을 뒤집으려는 속셈이지.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오빠 뒷조사를? 감히? 오빠한테 불리한 일은 없어? 오빠는 고개를 들어 나에게 안심하라는 눈빛을 보냈다. 그 눈빛에는 심지어 약간의 비웃음까지 담겨 있었다. 파라고 해. 내가 이 자리까지 오면서 바르게 살아왔으니 어떤 조사를 받아도 떳떳해. 오히려 그들의 이런 궁여지책은 자신들의 멸망을 앞당길 뿐이야. 경찰 총경을 사적으로 조사하고 사법 절차를 방해하려 하다니 이건 새로운 죄목이 추가되는 셈이지. 그는 노트북을 덮고 창가로 걸어가 아래 정원을 산책하는 환자와 가족들을 바라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이미 사람을 붙여뒀어. 그들이 고용한 소위 사설 탐정이라는 놈, 원래부터 깨끗한 놈이 아니더군. 이번 기회에 같이 정리하면 돼. 박만덕은 이번에 제 손으로 더 많은 증거를 내 손에 쥐어준 셈이야. 오빠의 차분하고 자신감 넘치는 말을 듣고 불안했던 마음이 천천히 가라앉았다. 그렇다. 오빠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가 밑바닥부터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능력뿐만 아니라 누구도 흠잡을 수 없는 원칙과 품행 덕분이었다. 박씨 집안이 이런 저열한 수단으로 그를 무너뜨리려는 것은 마치 하루살이가 나무를 흔드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이었다. 오빠, 고마워. 나는 조용히 말했다. 코끝이 시큰했다. 오빠가 돌아서서 부드럽게 웃었다. 바보야, 오빠한테 뭘. 그 후 며칠간 병실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나는 적극적으로 치료에 협조했고 몸은 빠르게 회복되어 이제 간호사의 부축 없이 혼자서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오빠가 가져다 준 책과 그림을 보며 시간을 보냈다. 보이지 않는 그물이 조용히 좁혀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평온은 폭풍 전의 고요함과 같았다. 그리고 박씨 집안 빌라는 이미 종말과 같은 공포와 혼란에 빠져 있었다. 박만덕이 거금을 주고 고용한 사설 탐정은 이서준과 관련된 몇 사람에게 접근한 후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곧 연락이 두절되었다. 박만덕이 전화를 걸자 전원이 꺼져 있다는 메시지만 나왔다. 불길한 예감이 그를 덮쳤다. 이어서 더 나쁜 소식들이 잇따랐다. 박만덕 회사의 주요 거래처들이 갑자기 계약을 중단했고 그를 압박하던 사채업자들은 뜻밖에도 이번에 건드리면 안 될 사람을 건드렸다. 몸조심하라는 기묘한 동정과 경고를 남기고는 더 이상 독촉하지 않았다. 마치 박씨 집안이 완전히 끝났다고 확신하는 듯했다. 박만덕은 이것이 이서준의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직접적인 타격 없이 약간의 암시와 보이지 않는 압력만으로도 그의 사업과 생존 환경은 빠르게 무너져 내렸다.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강우는 술에 취해 폭력적으로 변했고 다른 가족들은 하루하루 공포에 떨었다. 박지우는 방에 틀어박혀 식음을 전폐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그는 절망에 빠졌다. 그는 이 집안이 끝났고 자신도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절망 속에서 박지우는 그날 밤 몰래 빌라를 빠져나와 다시 병원으로 향했다. 물론 내 병실 근처에는 가지도 못하고 병동 건물 아래를 서성일 뿐이었다. 그는 내게 장문의 문자를 여러 개 보냈다. 처음에는 사과와 참회, 나중에는 애원과 동정심 유발, 그리고 마지막에는 은근한 협박까지 담겨 있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후회해. 우리 예정을 생각해서 한 번만 기회를 줘. 다 아빠랑 엄마가 시킨 거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네가 합의서만 써주면 뭐든지 할게. 이혼하고 재산도 다 줄게. 서연아, 날 너무 몰아세우지 마.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했어. 날 막다른 길로 몰면 나도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나는 휴대폰에 계속해서 뜨는 메시지들을 보며 마음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심지어 헛웃음이 나왔다. 이것이 내가 사랑했던 남자였다. 나약하고 이기적이며 책임을 회피하고 궁지에 몰리자 저급한 협박까지 하는 인간. 나는 답장하지 않고 그 문자들을 모두 캡처해서 오빠에게 보냈다. 오빠는 단 3글자로 답장했다. 알았어. 그 평온함 아래 곧 닥쳐올 천둥번개가 예고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오빠가 심각하고 엄숙한 표정으로 내 병실에 왔다. 그의 뒤에는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서연아, 이분들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님들이야. 오빠가 소개했다. 박씨 일가 특수상해 및 특수강도 혐의 사건 초기 수사는 거의 끝났어. 증거는 완벽해. 검찰에서 관련 피의자 전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어. 오늘 바로 집행할 거야.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예상은 했지만 그 순간이 실제로 닥치자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통쾌함이 아니라 무거운 먼지가 가라앉는 듯한 비애였다. 이서연 씨, 저희는 사건 진행 상황을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고 조만간 최종 진술 확인 절차에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검사 중 한 명이 평온한 어조로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됐습니다. 언제든 협조하겠습니다. 오빠가 나를 보며 말했다. 서연아, 마지막 고비야. 힘내. 나는 심호흡을 하고 그에게 단호한 눈빛을 보냈다. 괜찮아, 오빠. 검사들이 떠난 후 병실에는 나와 오빠만 남았다. 창밖은 날씨가 좋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도시의 다른 한편 박씨 집안 빌라 상공에는 이미 먹구름이 끼고 번개가 치고 있다는 것을 그물을 거둘 시간이 왔다. 오빠의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그가 화면을 한번 보더니 안도감과 함께 지독하게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작전 시작됐어. 그리고 그 순간 박씨 집안 빌라에서는 곧 닥칠 재앙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문 여세요. 경찰입니다. 묵직한 나무문 너머로 들려오는 감정 없는 냉정한 명령은 빌라 안의 절망적인 분위기를 순식간에 깨뜨렸다.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마치 주문에 걸린 듯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안 돼, 열지 마. 집에 아무도 없는 척해. 김영자가 미친 듯이 소리쳤다. 엄마, 미쳤어요? 경찰이라고요? 박지훈이 소리쳤다. 그의 말을 증명하듯 밖에서 묵직한 충격음과 함께 문을 강제로 여는 소리가 들려왔다. 끝났어. 다 끝났어. 박만덕이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박강우는 잿더리를 집어들고 소리쳤다. 젠장, 그냥 싸우자. 바로 그 순간 쾅 하는 거대한 소리와 함께 견고했던 현관문이 전문 장비 앞에서 종잇장처럼 부서지며 열렸다. 순식간에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거실로 쏟아져 들어와 모든 출구를 통제했다. 선도의 선 경관이 체포영장을 내보이며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박만덕, 김영자,
박강우, 박지훈, 최미숙, 박지아, 당신들을 특수상해 및 특수강도 혐의로 체포합니다. 증거는 명백하며 저항은 무의미하니 조사에 협조하시오. 차가운 수갑이 조명 아래 번쩍였다. 안 돼. 날 잡아갈 수 없어. 내가 누군지 알아. 박만덕이 마지막 발악을 했지만 경관은 냉정하게 그의 말을 끊었다. 누구를 알든 소용없소.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오. 경찰 2명이 힘없이 주저앉은 박만덕을 일으켜 세워 철컥 소리와 함께 수갑을 채웠다. 아악, 김영자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드러누우려 했지만 여경에게 깔끔하게 제압당했다. 박강우는 저항하려 했지만 순식간에 바닥에 눕혀져 수갑이 채워졌다. 최미숙과 박지아는 이미 넋이 나가 울며 주저앉아 있다가 여경에게 일으켜 세워져 수갑이 채워질 때 거의 서 있지도 못할 정도로 몸을 떨었다. 박지우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서서 평소에 위세를 떨치던 부모와 형제들이 개처럼 끌려나가는 모습을, 한때 부와 지위의 상징이었던 이 집이 이제 그들의 감옥이 된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 표정 없이 잿빛 절망만이 가득했다.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그는 눈을 감았다. 두 줄기 탁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후회일까, 공포일까,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 경찰들은 신속하게 그들을 밖에서 대기하던 경찰차에 차례로 태웠다. 이웃들이 멀리서 수군거리며 구경하고 있었다. 한때 잘나가던 박씨 집안은 이렇게 극도로 불명예스러운 방식으로 완전히 몰락했다. 병실에서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오빠가 건네준 것이었다. 화면에는 짧은 메시지와 함께 흐릿하지만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사진 한 장이 있었다.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다. 임무 완료, 육명 전원 검거. 사진에는 박씨 집안 빌라문 앞에서 익숙한 몇몇 인물들이 경찰에게 붙들려 고개를 숙인 채 경찰차로 향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상상했던 환희도 연민도 없었다. 그저 거대하고 공허한 해방감만이 느껴졌다. 길고 긴 고열이 마침내 물러간 듯 피로감과 함께 찾아온 선명한 아픔과 새로운 삶에 대한 허약함. 끝났어. 옆에서 오빠의 목소리가 들렸다. 평온하고 침착했다. 나는 오빠를 보며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입꼬리가 무겁게 느껴졌다. 결국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이 소리 없이 다시 흘러내렸다. 이번 눈물은 더 이상 억울함과 공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작별이었다. 어리석고 순진했던 나 자신과의 작별, 끔찍했던 결혼 생활과의 작별, 악몽 같았던 그 집과의 작별. 끝났어. 나는 조용히 반복하며 휴대폰을 오빠에게 돌려주었다. 창밖의 햇살이 더욱 밝게 느껴졌다. 나는 이 순간부터 내가 진정으로 그림자를 벗어나 나만의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박씨 집안 6사람은 이제 높은 담장 안에서 그들의 탐욕과 폭력에 대한 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들이 직접 시작한 이 전쟁은 이 순간 승패가 갈렸다. 법의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더 이상 내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었다. 나는 햇빛 아래 서 있고 그들은 치욕의 기둥에 묶여 공정한 재판을 받게 될 테니까. 박씨 집안 6명이 수갑을 차고 경찰차에 오르는 장면은 내 마음속에 기이할 정도로 느리고 평온한 파문을 일으켰다. 상상했던 흥분이나 통쾌함 대신 마치 길고 긴 고열이 끝난 후 몸과 영혼이 텅 빈 듯한 미세한 아픔이 섞인 피로와 해방감이 느껴졌다. 오빠 이서준은 내가 그 사진과 메시지를 본 후 조용히 휴대폰을 거두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주고 내 등 뒤에 베개를 조정해 주었다. 이런 세심한 배려가 어떤 말보다도 내 마음을 위로했다. 이제 남은 일은 검찰과 법원에서 법에 따라 처리할 거야. 오빠가 다시 앉으며 말했다. 네가 할 일은 몸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뿐이야. 나머지는 전문가들에게 맡겨.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물을 마셨다. 오빠, 몸이 좀 나아지면 여기를 떠나고 싶어. 나는 창밖의 밝은 하늘을 보며 말했다.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 이 도시는 너무 많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담고 있어. 오빠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눈에 안도감이 스쳤다. 좋아. 어디로 가고 싶어? 오빠가 알아봐 줄게. 아니면 잠시 본가에 가서 지내는 건 어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바다가 있는 도시로 가고 싶어. 작은 집을 구해서 조용히 지내고 싶어. 그림을 배우거나 베이킹을 하거나 예전에는 그런 걸 좋아했는데 박씨 집에 시집간 후에는 시어머니가 쓸데없는 짓이라고 비웃어서 그만뒀었어. 알았어. 오빠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내가 준비할게. 네가 퇴원할 때쯤이면 모든 게 준비되어 있을 거야.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노크되었고 전에 왔던 여경과 함께 흰 가운을 입은 온화한 인상의 중년 여의사가 들어왔다. 총경님, 이서연 씨. 이분은 임 선생님이시고 저희 경찰청과 협력하는 심리 상담 전문가이십니다. 이서연 씨의 경험을 고려할 때 임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 심신 회복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모셨습니다. 심리 상담 전문가. 나는 오빠를 보았고 그는 격려의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의 세심한 배려였다. 안녕하세요, 이서연 씨. 임 선생님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안정감을 주었다. 괜찮으시다면 그냥 편하게 이야기 나눠요. 굳이 힘든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친구처럼요. 나는 그의 진심 어린 눈빛과 오빠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고 망설임을 떨쳐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빠와 여경은 조용히 병실을 나갔다. 임 선생님과의 대화는 생각보다 편안했다. 그는 내게서 억지로 무언가를 캐내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내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었다. 나는 그에게 박씨 집안 이야기 대신 미래에 대한 막연함과 과거와 단절된 듯한 허무함을 털어놓았다. 그는 내 모든 감정 반응이 정상적인 것이라며 자신을 억지로 다그치지 말라고 조언해 주었다. 짧은 대화였지만 마치 한 줄기 맑은 바람이 내 마음의 안개를 걷어주는 것 같았다. 그 후 내 생활은 평온하고 충실했다. 몸은 하루가 다르게 좋아졌고 오빠가 가져다 준 책과 스케치북으로 시간을 보냈다. 임 선생님과의 상담도 정기적으로 이어졌다. 나는 붓으로 내 감정과 창밖 풍경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은 점차 고요해졌다. 그동안 오빠는 가끔 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주었다. 박씨 집안 6명은 구속 수감되었고 보석 신청은 기각되었다. 박만덕의 회사는 그가 체포된 후 순식간에 무너졌고 채권자들이 몰려와 자산은 동결되었다. 한때 그들에게 아첨하던 사람들은 이제 모두 등을 돌렸다. 마침내 퇴원 날이 정해졌다. 거의 한 달 만이었다. 퇴원하는 날 햇살은 눈부셨고 오빠가 직접 나를 데리러 왔다. 병원복을 벗고 내 옷으로 갈아입은 후 병원 건물을 나섰을 때 나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기분을 느꼈다. 한 달 전 나는 실려 들어왔지만 이제는 내 발로 굳건히 서 있었다. 서연아, 다 끝났어.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야. 오빠가 차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차는 천천히 병원을 떠났다. 과거는 기억하되 짊어지고 갈 필요는 없었다. 남쪽의 해변 도시는 공기가 따뜻하고 습했다. 오빠가 준비해준 작은 집은 조용하고 아늑했으며 창문을 열면 희미한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이곳에는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나는 매일 자연스럽게 잠에서 깨고 그림을 그리거나 해변을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다. 생활은 단조로웠지만 내 마음은 전례 없는 평온과 치유를 얻었다. 몸의 상처는 희미해졌고 마음의 그림자도 옅어져 갔다. 오빠는 거의 매일 전화를 걸어왔고 나는 남쪽 해변 도시 중 마음에 드는 작은 집을 골랐다. 그러던 어느 날 오빠의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조금은 공식적이었다. 서연아, 법원에서 소환장이 왔어. 다음 달 초에 재판이 열릴 거야. 내 심장이 멈칫했다. 올 것이 온 것이다. 나는 그 끔찍했던 과거와 마주하고 내 손으로 마침표를 찍어야 했다. 그것은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진정으로 과거와 작별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함이었다.
재판날 날씨는 흐렸다. 법원은 장엄하고 무거운 분위기였다. 오빠는 법원 문 앞에서 밖에서 기다릴게라며 나에게 힘을 주었다. 법정 안 피고인석으로 박씨 집안 6명이 차례로 들어왔을 때 내 숨은 저절로 멎었다. 불과 한두 달 만에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박만덕은 허리가 굽고 머리가 하얗게 새었고 김영자는 초췌했으며 다른 이들도 모두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박지훈이 들어왔다. 그는 몹시 수척해져 있었다. 그의 시선이 나에게 닿았을 때 그의 눈빛은 충격, 수치심, 절망, 그리고 뒤늦은 고통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는 내가 지금처럼 비록 야위었지만 단정하고 평온한 모습으로 여기에 있을 줄은 몰랐던 것 같았다. 우리는 잠시 시선을 마주쳤고 그는 뜨거운 것에 댄 듯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재판은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검사는 병원 진단서, 상해 사진, 은행 CCTV 영상, 복구된 휴대폰 녹음 등 두꺼운 증거 자료를 제시했다. 증거의 사슬은 철통같이 완벽했다. 박씨 측 변호사는 가정불화, 우발적 행동 등을 주장하며 변론했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 그의 주장은 무력하고 우스꽝스러웠다. 심지어 그는 책임을 박만덕과 김영자에게 떠넘기려 했고 이로 인해 피고인석에서는 서로를 비난하는 추악한 모습이 연출되었다. 나는 그 광경을 차갑고 무심한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그들의 하찮은 가족에는 이익과 공포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졌다. 마지막으로 재판장이 나에게 진술 기회를 주었다. 법정 전체가 조용해졌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하고 또렷했다. 나는 감정을 쏟아내기보다 객관적인 사실을 명확하게 진술했다. 지참금의 출처부터 박씨 집안의 오랜 탐욕, 그리고 사건 당일 밤의 폭력과 공포까지 내 목소리에는 분노나 슬픔이 거의 없었지만 그 평온함이 오히려 더 무거운 힘을 실었다.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 지참금은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제게 남겨주신 마지막 사랑이자 보루였습니다. 저는 결혼의 기초가 존중과 사랑이지 계산과 약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날 밤 제가 느낀 것은 가족의 따뜻함이 아닌 폭도와 같은 잔인함이었습니다. 저는 보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진실을 밝히고 가해자들이 그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를 바랍니다. 진술을 마치고 자리에 앉았을 때 박지훈은 계속해서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어깨를 심하게 떨고 있었다. 재판이 끝난 후 오빠와 함께 법원을 나서려 할 때 법원 직원이 다가와 박지훈이 나를 따로 만나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이성적으로는 만날 필요가 없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그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했다. 나는 감시와 직원이 있는 조건하에 만나겠다고 했다. 조정실에서 마주 앉은 박지훈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서연아, 그가 목이 맨 목소리로 불렀다. 박지훈 씨, 할 말 있으면 하세요. 나는 차갑게 그를 막았다. 그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한참 만에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었다.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는 흐느끼며 말했다. 내가 사람이 아니었어. 돈에 눈이 멀었었어. 그들이 널 때리는 걸 보고 막지 못했어. 내가 정말 후회해. 그의 눈에서 후회와 고통의 눈물이 떨어졌다. 나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그의 참회는 진심일지도 모르지만 내게는 이미 아무 의미가 없었다. 박지훈 씨, 나는 그의 울음을 끊고 평온하게 말했다. 당신의 사과는 들었지만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지금 이 상황은 당신들 모두가 그리고 당신 스스로가 만든 결과예요. 우리 사이는 당신들이 내게 손을 댄 그 순간 완전히 끝났어요. 앞으로 다시는 보지 맙시다. 잘 지내세요. 나는 그 말을 남기고 망설임 없이 조정실을 나섰다. 오빠가 문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법원 건물을 나왔을 때 밖에는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마치 법정의 혼탁하고 무거운 공기를 모두 씻어내는 것 같았다. 그 후 나는 다시 해변의 작은 도시로 돌아왔다.
재판과 그 마지막 만남은 나를 과거라는 수렁에서 완전히 건져 올리는 필수적인 의식과 같았다. 나는 더 이상 사건 진행에 신경 쓰지 않았다. 남은 것은 시간과 법에 맡기면 되었다. 한 달여가 지난 어느 날 오후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연아, 판결이 나왔어. 내 손에 들린 붓이 허공에서 멈췄다. 박만덕은 주범으로 특수강도 및 특수상해죄 병합, 징역 15년, 김영자는 징역 12년, 박강우는 상해가 가장 심했으므로 징역 11년, 최미숙과 박지아는 각각 징역 4년과 3년. 오빠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각 단어는 천근만근의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박지우는 남편으로서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고 범행을 방조 및 가담한 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어. 8년. 그 숫자가 떨어졌을 때 내 심장은 통제할 수 없이 쿵 내려앉았다. 동정이 아니라 완전히 죽어버린 사랑과 한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꺾인 것에 대한 복잡한 비애 때문이었다. 그들이 항소하겠다고 했지만 증거가 워낙 확실해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어. 오빠가 덧붙였다. 알았어, 오빠. 고마워. 바보야. 오빠한테 뭘. 이제 정말 다 끝났어. 앞으로는 내 인생 행복하게 살아. 전화를 끊고 나는 붓을 내려놓았다. 마당으로 나가자 석양이 하늘과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15년에서 3년까지 박씨 집안 6명은 모두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들의 소위 명문가는 산산조각 났고 재산은 흩어졌으며 명예는 땅에 떨어졌다. 나는 황혼 속에서 바닷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다. 마음속에는 복수의 통쾌함도 거짓된 연민도 없었다. 오직 거대하고 무거운 해방감만이 있었다. 나는 한때 정희와 함께 찍었던 결혼 증명서를 찾아냈다. 사진 속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오랫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 더 이상 증오도 원망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이 변해버린 것에 대한 희미한 슬픔만이 남았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가위를 들어 그 사진을 잘라냈다. 잘못된 시작을 상징했던 그 증명서와 함께 파쇄기에 넣었다.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붉은 조각들과 검은 글씨들이 뒤섞여 알아볼 수 없는 직선이 되었다. 나는 그 종이 조각들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 더 이상 필요 없는 낡은 물건을 버리듯 묶었다. 판결의 먼지가 가라앉은 후 내 삶은 진정으로 평온하고 내적인 힘으로 가득 찬 궤도에 올랐다. 남쪽의 해변 도시는 나의 안식처가 되었다. 나는 성인 미술 교실에 등록했고 베이킹에 빠져들었다. 완성된 빵과 케이크를 이웃과 나누며 소소한 행복을 찾았다. 오빠는 한 달에 한 번씩 나를 보러 왔다. 우리는 이제 보호자와 피보호자가 아닌 따뜻한 친구 같은 사이가 되었다. 그 80억 원의 지참금은 사건이 끝난 후 오빠의 도움으로 온전히 내 명의로 돌아왔다. 나는 그 돈을 사치에 쓰지 않고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기반으로 삼았다. 그리고 일부는 오빠와 내 이름으로 작은 장학재단을 만들어 가정 형편이 어려운 여학생들을 돕는 데 사용했다. 그것은 부모님의 사랑을 이어가는 나만의 방식이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가끔 오빠를 통해 박씨 집안의 소식을 단편적으로 듣게 되었다. 박만덕은 감옥에서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고 김영자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졌다고 했다. 박강우는 감옥에서도 문제를 일으켜 형기가 늘어났고 최미숙과 박지아는 출소 후 지방 소도시에서 조용히 살고 있다고 했다. 박지훈에 대해 오빠는 가장 담담하게 말했다. 감옥에서 모범적으로 생활하며 기술을 배우고 있다고. 아마 감형을 받아 원래 형기보다 조금 일찍 나올 수도 있다고 했다. 이 소식들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의 호수는 아주 작은 파문만 일었을 뿐 금세 평온을 되찾았다. 그들의 삶은 더 이상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나는 이제 지역 자원봉사센터에서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친다.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과 상상력은 내게 가장 큰 기쁨을 준다. 어느 날 저녁, 평소처럼 해변을 산책하다가 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배경으로 사진을 한 장 찍었다. 그리고 거의 사용하지 않던 SNS에 그 사진을 올렸다.
감상적인 글 대신 단 4글자만 적었다. 해왈천공, 하이퍼탱콩. 바다는 넓고 하늘은 끝이 없다. 그렇다. 나는 더 이상 결혼이라는 감옥에 갇혀 학대받던 이서연이 아니다. 나는 재앙을 딛고 일어나 새로운 삶을 얻은 이서연이다. 나의 세계는 더 이상 계산으로 가득 찬 저택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내 눈앞에 펼쳐진 이 끝없는 바다이며 미래의 무한한 가능성이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나는 해안선을 따라 계속해서 걸어갔다. 발걸음은 가볍고 단단했다. 과거의 그림자는 바닷바람에 흩어졌고 미래의 길은 내 발 아래에 펼쳐져 있었다. 나는 앞으로 또 다른 비바람을 만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어떤 폭풍 후에도 맞설 힘을 갖게 되었다. 이것은 동화 같은 해피엔딩이 아니다. 이것은 한 평범한 여성이 끔찍한 상처를 겪은 후 가족의 사랑과 법, 그리고 자신의 용기에 의지해 한 걸음씩 어둠을 벗어나 자신의 삶을 되찾는 현실적인 이야기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되고 힘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삶 자체가 가진 가장 감동적인 모습일 것이다.